이 도로의 특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는 따로 인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폭에 한 30에서 40cm 정도의 갓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갓길 옆에는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흙길이 있었고요. 그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도랑이에요. 반대 방향의 차로 역시 뭐 비슷해요. 뭐 빠질 데가 없어요. 요건 지금 약간 현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대형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는 일은 자주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는 부대 근처였기 때문에 평소 미군 차량들은 훈련을 위해서 이곳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워낙 사건이 잘 발생했다는 예도 있어요. 2002년 봄이었어요. 미군 한 장갑차가 이 굽은 갓길을 넘어서 도랑에 빠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미군 당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이 길을 다시 훈련 장소의 이동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죠. 갓길에 보행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대형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운행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군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당시 한국 사람들의 많은 분노를 사게 되죠. 자, 미군 당국은요 7월 3일 여기 있던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군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전하게 되죠. 당시 이미 언론은 너무나 시끄러워졌고요.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검찰도 미군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해요. 왜냐면 유족들이 운전병과 관제병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단장 있죠. 이 책임자 6명을 한꺼번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에다가 고소를 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군 측에 여기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군권에 재판권 초기 요청서를 보냈으니까 야 미군 너네 이거 재판 우리가 할 거야 너네 포기해라고 요청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보낸 거예요. 하지만 미군은 이건 우리나라 군인들의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 이제껏 미국이 우리가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는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11월 18일 결국 미군도 이 둘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하지만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둘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둘은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럼 누가 이들을 죽였죠? 왜 사람은 죽었는데 죽인 사람은 무죄예요? 그럼 누가 죽인 거냐고요? 미군은 이 무죄 판결이 있고 나서 정말 시끄러웠어요. 대한민국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반미 시위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사죄 설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를 하고 여기에 있어 또 조지 부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하게 되죠. 근데요, 이거 정말 책상 칠 일 아닌가요? 네? 이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정말요 어린애들이잖아요. 이 사건이 풀어야 할 의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좁은 도로에 차량이 맞은편에서 양쪽에서 올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일까요? 도로공사의 책임일까요? 미군 군 사단에서는 갑작스럽게 훈련의 루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군 군사 교본에도 어긋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원래대로라면 일주일 전에 군사 훈련을 다 통보하고 행정 문서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투 차량이 왔다 갔다 할 건지 원래는 다 보고가 되어야 한대요. 미군 안에서는요. 그런데 이날에는 어때요?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그 장갑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병과 또 이 전차장이 사고 15초 전까지도 계속 교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차장이 운전병한테 계속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을 알려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게다가 사고 당시에 여러분 아까 보시면 마주오고 있었던 이 장갑차 보시죠. 이건 이제 자료사진이긴 해요, 여러분. 이 마주오고 있던 장갑차에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사고 장갑차를 통해서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실제로 2005년 5월에 MBC PD수첩에서 수사기록 공개라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수많은 수사 기록과 비공개 증거 사진 등을 다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다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자,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 사고 전까지 계속 운전병하고 전차장하고 교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4번이나 사고 위험을 알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병에 뭐라 그러냐면 난 4번째 경고는 들었다. 앞에 3번은 다 못 듣고 4번째만 들었는데 이미 그때 내가 늦은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야? 둘 사이에 이 마이크로 무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전차가 돌아가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둘이서 위험해 말을 했는데 그게 3번까지 안 들렸다가 4번째 들렸다 이거야. 근데 이미 늦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니네는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났구나. 이 통신을 하는 이게 고장났으니 니네는 어쩔 수 없었어. 이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럼 니네 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안 했어? 그들의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분명히 이 전차를 운행하기 전에 이 마이크로폰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운행 중에도 이 둘 사이에는 별 무리 없이 교신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만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사고가 나기 15초 전에만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나요? 자, 그러면 통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차장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팔을 뻗어가지고 야 운전병 너 조심해 하고 칠 수 있어요. 서로 소리가 안 들리면요. 왜냐면 둘의 사이는 되게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게 실제 그들의 사이래요. 83cm 정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효순이와 미선이를 봤다면 처음에 무전을 해서 무전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저 앞에 있는데 야 정신 차려 저쪽으로 가 라고 손으로 쳐서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운전병은 내가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얼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그러면 미처 못했는데 그런데 왜 네가 무죄야? 자, 게다가 마주오고 있었던 장갑차에서도 계속 멈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사고는 마주오는 장갑차를 급하게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차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차였어. 그러면 괜찮아. 왜냐하면 첫 번째 차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조사를 하던 중에 알려진 건데 첫 번째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간 게 얘가 첫 번째 차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량은 그냥 넘어갔어. 근데 두 번째 차가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피하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10m 밖으로 몇 미터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중생이 차에 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오고 있던 장갑차가 첫 번째 한 대, 두 대 다 올 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 앞에 사람 있어. 분명히 고함을 치고 두 팔로 과이표를 그려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왜 운전병은 우측에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우측에 있었던 여자아이 둘을 못 봤냐는 거죠. 물론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진술한 건 사실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마주 오는 장갑차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건 그건 자명하잖아요. 마주 오는 차에선 당연히 아이들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 수신호를 못 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전히 이 사건은 이래서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도대체 왜 못 보고 아이들을 쳤냐는 거죠. 자,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을 화나게 할 사건들이 있어요. 사고의 직접 당사자였던 이 니노와 워커는 이미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고 군을 떠난 상태예요. 이 둘의 소재를 파악하는 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추적 끝에 이 운전병 워커를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방송 미디어를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하고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니노 병장의 행방은 더욱더 묘연합니다. 이 굉장히 많은 추적을 거친 끝에 결국 그가 미국의 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취재팀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그 중대장, 앞에 타고 가고 있었던 메이슨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과연 책임이 정말 없는 것인가? 안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는 그 사단장의 총지휘하에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전병 이 워커의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진실은 사실 내가 변호를 했지만 이 사고 전차장 그리고 운전병의 과실은 명백한 유죄였다. 그리고 중대장도 절대 지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 피해갔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요. 오늘 사건은 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아직 지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이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해 모를 수도 있고 또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오늘 제 방송의 결론을 내진 않을래요. 아마 결론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는 내내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답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